오늘 들어갈 부분에 맨 처음 파트가 사회권 파트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요 사회권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걸 설명하고 있는 인권부터 한번 말을 할게. 요건 중학교 3학년 사회에서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쵸? 1단원이 인권과 헌법 뭐 이쪽 얘기고 두 번째는 헌법과 기본권이라고 하는 얘기로 들어가잖아. 1, 2단원에서 나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갈 거야. 요거 내용은 사실 중간고사 기간 1학기 1차 고사 기간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종현? 거기 바로 나오는 거니까 신경 한번 써줘. 그러면 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간단해요. 인간답게. 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한번 해볼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다른 존재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인권이다. 근데 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특징으로 좀 귀결 지을 수 있냐? 인권의 특징 세 가지 정도는 외우시고 가야 되거든요. 이건 고등학교 기준에서 어떻게 나눠지는지까지 설명 한번 해줄게. 요거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들 표 채우시면 됩니다. 교재에. 첫 번째 내용 천부 인권을 설명할게요. 여기서 천은 무슨 천? 하늘천이지. 그치? 이거 부는 주어졌다. 내 등에 주어졌다, 지어졌다 이런 얘기가 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소리야. 요 천부라고 하는 건 하늘이 부여한 권리 이렇게 해석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될 겁니다. 하늘이 부여한 권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하늘이 주어졌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건 인간보다 더 상위. 인간이라면 차마 이거를 뺏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왜? 나는 인간들로부터 이 권리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럼 이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까? 그치. 태어나면서부터. 요게 특징이 지어지겠죠. 태어나면서부터라고 하는 얘기다. 근데 또 추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던 이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교 내용에선 이 천부인권을 요걸 천부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어갈 거야. 근데 요 천부성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양도 불가능성. 요 얘기가 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양도 못 해준다는 얘기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인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양도 불가능성과 불가침성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할 겁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같이 알아놓아야 된다는 소리야. 거기 교재에다가도 내용 넣어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자연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권이라고 했었을 때 이 내용 한번 봐볼래? 여기 자연권 설명 자체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걸 이런 거 아니에요. 국가나 사회나 법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중요했던 권리야.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건 보호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보호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야. 여기 자연. 그 나중에 요 인권 문제 다루는 파트가 정치와 법 파트. 그러니까 이제 법 파트와 정치 얘기가 들어갔었을 때 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에 주목할 때가 있거든. 특히 이제 6단원, 즉 통합사회 2의 1단원에서 요 자연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 자연 상태와 반대되는 게 사회 상태라고 하는 뜻이었고 요 사회 상태는 우리가 보통의 국가 또는 법, 제도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그럼 국가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자연 상태라고 한다. 그 개념이야. 이게 왜 나오냐면 이게 나중에 뭐 시민 불복종 이쪽 파트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국가를 만들었다. 시민들의 합의로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회 계약설 파트가 나오거든. 근데 그 사회 계약설 파트에서 여기 자연 상태에 주목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린 자연 상태부터 중요했던 내 소유권,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라고 하는 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 국가, 법, 이전의 상태라고 요거는 한번 체크 한번 해줘봐.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 자연권, 국가와 법 이전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자연권,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이게 국가, 법 이전에도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중요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거야. 같은 말로 표현하면 국가와 법 이전에도 중요한 권리였다. 인권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누구나 가져야 된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뿐이야.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권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다. 요거. 근데 중학교 때는 지금 요 세 가지 파트로만 나왔었잖아.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요거 외워서 쓰면 끝났어. 근데 지금은 어떻다? 여기 천부성 따로 들어가고 양도 불가침성과 양도 불가능성, 불가침성 이게 같이 나온다는 거. 요거까지 좀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종현아 이거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만 다시 알면 돼. 보편적이라는 건 뭔 뜻?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요 개념 자체가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인간답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답게라고 하는 말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답게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인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인권이 그래서 뭔데라고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달라질 거란 말이야.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요 인권은 가장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냐면 헌법상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최고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최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 가장 어떻다? 높다.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보다 더 중요한 법, 높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 이거 한번 체크해 놓을게. 국가의 최고법. 국가의 최고법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걸로 가보자.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다 다르지. 그럼 요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예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하는 법이 뭐지? 종현아 뭐야? 사람을 죽였어. 그럼 뭘로 처벌받아? 아니 무슨 죄를 통해서 처벌받아?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거나 이런 게 무슨 죄로 처벌받아? 그치? 살인죄 들어보셨죠? 살인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거야. 근데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어두운 밤에 막 비 오는 날 실수로 사람을 쳐버렸어. 막 무단횡단을 한다던가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을 모르고 쳐버린 거야. 그럼 이건 살인죄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이건 뭐냐? 내 실수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해서 치사, 과실치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남을 죽일 작정으로 담궜어.
근데 얘가 치료를 받고 살았어. 그럼 나한테 적용되는 죄명은 살인죄일까? 그럼 뭘까? 살인 미수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진짜 실수로 남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과실치상 또는 뭐 상해죄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 말은 뭐야? 내가 사람을 실제로 죽였어. 근데 죽였을 때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정말 실수였냐? 이거에 따라서 처벌받는 법도 다르지. 그러면 내가 실제로 죽였는지 아니면 안 죽였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적용받는 법이 다르지. 그 말은 결국 법은 추상적이라는 소리가 되면 될까? 절대 안 되죠. 법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버리면 안 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법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니까 구체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인간답게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써버리면 될까 안 될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우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바꾼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요 얘기가 돼요. 알겠니? 그러면 이 헌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기본권이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자, 헌법과 기본권이라고 하는 단원 요거에서 문제가 바로 나올 거니까 인권과 기본권이야 1단원이.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자, 기본권 총 몇 가지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 채우시면 돼요. 지금 이거 수업 들으시면서 기본권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치? 모든 사람들에겐 신체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헌법 제12조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유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별 아니면 뭐 종교, 옷차림 아니면 뭐 피부색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무슨 권에 대한 내용이다? 평등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참정권,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참정권. 근데 참고로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중3 애들 진짜 꼭 알아야 돼. 요거. 왜냐면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 솔비중, 전주중, 뭐 오송중 다 여기 1단원, 2단원 시험 범위로 들어갔던 데 있잖아. 여기서 요 참정권의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왔어. 참정권엔 총 3가지가 있거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권. 그리고 나도 공무를 담임할 수 있다는 거. 공무, 공적 업무.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 그걸 공무 담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 담임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내가 뽑는 거잖아, 사람을. 선거권은 사람을 뽑는 거였어요. 근데 세 번째, 국민투표권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사람을 뽑으면 무슨 권? 선거권. 정책을 찬반 투표하면 국민투표권. 요게 되는 거야. 이거는 중학교 때 문제 나오잖아. 고등학교 때도 문제 나왔다. 이건 뭐 기본 문제 주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요거까지 같이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2개 남았죠. 자, 네 번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줘라.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교육 받게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지. 그치? 자,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돼. 너희 집 아파트,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쳐볼게. 아파트 바로 앞에 막 50층, 60층짜리 빌라, 빌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돼요. 왜일까? 햇빛을 차단해버려. 또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앞에 뭐 숙박업소 아니면 뭐 PC방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질 순 없어. 상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 층들이 따로 있고 주거 지역이 따로 있거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공간에 예를 들어 놀러 왔던 사람들이 우리 집을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안 되겠지. 그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 그치? 뭐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는 일자리 부족 사태 있잖아. 이런 것들이 펼쳐졌을 때 정부를 욕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은 네가 열심히 뭐 일을 공부 안 해놓고 능력 안 쌓아놓고 왜 그러냐, 왜 따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일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건요, 이건 우리에게 있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 실업률이 올라갔었을 때 행정부가 욕먹어야 되는 이유가 근로의 권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이건 나중에 꼭 기억해. 중3 애들 특히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회권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개만 적어 놓자.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것들은 몇 개만 좀 적어 놓으십시오.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청구권. 우리가 청구한다, 뭐 요청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건 대표적으로 내가 기본권이 침해당해서 내 자유, 내 평등, 우리의 참정권 이런 것들이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개입을 통해서 요 기본권들이 훼손당했다고 해봐. 침해당했다고 해봐. 그럼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 내 기본권, 내 소중한 기본권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치? 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어. 그럼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청구권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아니면 뭐 동사무소에다가, 아니면 시청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기본권을 보호받아야겠죠. 그게 바로 뭐다?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 기본권 내용에다가, 이 청구권 기본권 내용에다가 의미 한번 체크해 두세요. 요거 얘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 보장 위한 기본권, 이렇게 멘트가 나올 겁니다. 아까 사회문화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문화 단원에선 단어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된다 해서 단어 하나로만 외울 생각하지 마. 여러 개로 바뀌어져 있으면 여러 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기본권 5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기본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권을 어떻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지. 기본권 5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요 인권은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지켜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그럼 인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내용입니다. 요건 문장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기본권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보장하냐? 요 얘기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 5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리랑 같은 얘기야. 그래서 어떤 학교에선, 특정 학교에선 기본권을 5가지가 아니라 요걸 포함해가지고 6가지로 설명할 때도 있어.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권의 토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본권 5가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요 구체적으로 개념을 만들고,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인권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만들고, 이 구체적인 개념에 따라서 기본권 5개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과 기본권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기본권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설명을 할게. 요건 근데 경률 입장에선 좀 알 거야.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왔던 부분이 있어. 서술형 파트에서 건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권은 왜 중요하다고? 기본권 보장을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가 보장되니까? 인권이 보장되니까 중요하지. 근데 요 기본권은 그러면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기본적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기본권이 있고 너희들도 기본권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권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의 기본권과 내 기본권이 서로 충돌을 해버린다면, 예를 들어 내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막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해서 뒷담을 했다고 쳐봐. 근데 내가 내 뚫린 입으로 말하는 거 자유잖아. 근데 막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를 입힐 자유까지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너희들을 험담할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유와 내 자유가 상충했을 때 그때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요, 요 내용은 뭐라고 할 거냐? 기본권 제한의 목적 그리고 필요성. 목적과 필요성은 같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한계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볼 겁니다. 요거는 진짜 멘트 그냥 그대로 외워야 돼. 이건 통째로 외워야 돼. 내가 1월달, 2월달에 중3 애들 수업 같은 경우에 이거 수업이 바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수업 때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만하니까 무조건 외워두세요. 이거는 진짜 변하지가 않아.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을 왜 하는가? 목적. 총 3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론을 구매해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막 사진을 이쁘게 찍어. 풍경 사진을 찍어. 이런 거 내 자유지. 근데 옆에 있는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 여기 근처에서 드론 띄우면 어떻게 되게? 잡혀가. 왜냐면 저기는 무슨 지역이야? 군사 지역이야. 그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이거 한번 검색해봐. 너희들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지도 들어가서 뭐 지도 어플 들어가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KCC 아파트 옆에 있는 그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장소를 봐봐라. 거기 뭐라고 떠? 그냥 산으로 떠.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위성 사진에서도 그냥 가려져 있어. 왜 그럴까? 여기는 군사 기밀 지역이니까. 국가 기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딱 드론을 쫙 해가지고 아니면 사진을 옆에 올라가지고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사진 찍어서 간다? 잡히면 처벌받아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군사 기밀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거나 아니면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띄우면 절대 안 되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서 유지. 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여기 이렇게 골목길처럼 폭이 좁은 도로에서 생활도로라고 부르는데, 생활도로라고 불리는 도로인데, 여기서 속도 제한은 몇 킬로로 되어 있을까요? 왕복 왕복 2차선이야. 도로가 한 차선밖에 없는 그 차선에선 30km. 어린이 보호구역도 똑같죠?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30km로 제한해놓고, 근데 거기서 한 120km를 밟은 사람이 있어. 그럼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속도 제한을 한다.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속도 좀 밟겠다는데 왜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공복리. 이 공공복리라고 하는 뜻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요, 자, 저희가 어떤 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 영어로 하면 그린벨트라고 하는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구매나 판매가 될까 안 될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긴 있어. 아니, 판매할 수 있어. 살 수도 있고. 근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에 나무를 함부로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건물을 내 땅인데 내가 건물 지어버리거나 못해. 왜? 거기는 개발을 막아버렸거든. 내가 내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치? 우리 저번에 경제 배운 거에 따르면 무슨 경제 체제였어? 계획 경제 체제였어? 시장 경제 체제였어? 시장 경제 체제였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치? 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내가 내 재산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안 돼?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무 하나 베어서 안 되고요. 여기다가 건물 하나 제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목적 3가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이 기본권 5가지 요거를 잠깐 제한할 순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한해서. 모든 경우가 아니에요. 그치? 근데 한계점.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일단 뭘로써 제한해야 되냐? 아까 헌법이 뭐였어요? 국가의 최고법이었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거 아니야? 요 기본권을 제한한 법은 법률입니다. 이게 달라. 법률과 법은 달라요. 법은 엄청 큰 거야. 이거는 잠깐 얘기하고 가자. 빠르게 할게. 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진짜 큰 테두리가 있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법 중에서 최고법 1등법이 무엇이냐 하면 헌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두 번째 법률이야. 우리 국가기관에서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기관을 어디라고 해? 어디야? 그치. 우리나라에선 국회, 뭐 의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기서 만드는 거야. 여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국회가 제정하는 게 법률이야. 그런데 또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 명령. 명령은요. 행정부. 지금 우리나라 사태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나도 지금 행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저 행정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행정부에 있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있지. 요 실무 담당자들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명령 또한 법이야. 근데 이게 3순위잖아. 그치? 요 명령으로 대표적인 명령이 뭐 있냐면 우리 한 4년 전에 코로나 시작했었을 때 있잖아. 그때 어디 실내 활동을 하더라도 실외 활동 아니면 버스나 아니면 금융기관 이런 데 들릴 때 항상 뭘 차고 있어야 됐어. 그치? 마스크를 실내에서 무조건 차고 있어야 됐지. 그게 헌법 법률 아니에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국무총리 명령이었던가 그럴 거야. 여튼 이렇게 명령 같은 것도 있다. 법에는.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어?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도 법을 집행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조례와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례와 규칙. 요거는요. 지방정부라고 들어보셨죠? 지방자치기구. 여기 지방자치에서 조례. 지방자치에 우리 전주 지역에 저기 신시가지 쪽 가시면 도청 있지. 그 도청 옆에 보면 도의회도 있어. 그 도의회, 시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 그리고 전라북도의 도지사 또는 전주의 시장 이렇게 만드는 게 규칙입니다. 여기는 지방자치기구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 헌법을 어기면 될까 안 될까? 법률은 헌법을 어길 수가 없죠. 만약 법률이 헌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가 들어갈까? 바로 법률이 헌법을 어기면 위헌 법률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할 겁니다. 위헌, 헌법을 위반한 법률. 이 법률은 어떻게 돼? 없어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 법률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국회에다가 이 법 다시 만들어라고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똑같은 말로 명령이 헌법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이런 식으로 다 뭐가 있다? 1, 2, 3, 4 등으로 해가지고 위계 등급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서라도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한계점 계속 가겠습니다. 뭘로써 제한할 수 있다? 법률. 몇 번째야? 두 번째. 그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 드릴게요. 잠깐만. 이 법률은 어디서 만들었다고? 행정부에서야 아니면 국회에서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거 중요합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 멘트 때문에 다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한계 상황이 될 겁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특히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텐 꼭 외우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중간고사 들어가니까 이건 계속 외울 거야.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이건 달라. 통합사회 1하고 통합사회 2를 나눠 있단 말이야. 학교마다 원을 쭉 나가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원, 2를 같이 나가는 학교가 있을 거야. 그럼 원, 2를 같이 나가는 입장에선 1단원에서 5단원, 6단원에서 14단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교과서를 동시에 나가는 학교는 몇 단원이 중간고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통합사회 1에서는 1단원, 통합사회 2에서 1단원, 즉 6단원.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갈 확률도 높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거를 잠깐 넣은 거고 요 개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상기시켜 놓고 넘어갈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면 요거야. 사회권. 요 사회권에 담겨 있는 복지제도 설명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가시죠. 자, 사회권이라고 하는 얘기 있었지.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은 어떤 권리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권리가 요 사회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었고?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요렇게 있었어. 그러면 요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이게 기본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민혁명 때 나온 게 아니야. 요 시민혁명은 17세기, 18세기 이때부터 시작된 걸로써 요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요게 보장이 됐었거든. 근데 여기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하는 사회권은 없잖아. 그치? 요 사회권이 보장된 거는요. 시민혁명 때가 아니라 20세기 완전 근대로 들어와서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 제국이 패망하고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요거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때 바로 나왔을 거야. 기억나? 독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오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때 독일이 공화국이 되면서 이젠 법치가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바이마르 헌법에 바이마르 공화국에 바이마르 헌법이 있을 겁니다. 요게 만들어진 게 1919년이에요. 이때 요 개념에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야. 사회권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사회권이 전 세계에서 보장됐다는 거야. 우리가 경제 얘기에서 같이 얘기했던 걸 한번 들어가 볼게. 경제 쪽에서 요 사회권을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1930년대 때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다가 원래는 개입을 하면 됐어 안 됐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요 사람이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입각하여 뭐라고 해서 시장에 딱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시장은 알아서 굴러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때부터 사회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라고 하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케인스가 수정 자본주의를 말했던 게 그게 연결된 거였죠. 그래서 요 내용이 1932년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실업자. 요 실업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 자, 여러분들은 실업자일까 아닐까? 아니야. 여러분들은 왜 아닐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되기 때문에 15세에서 64세라고 하는 나이대는 들어가 있지. 이미 너희들은 15세 이상이잖아. 그치? 뭐 만으로 따지 말고 그냥 해보자고.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학생이라서.
학생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처럼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 중에 심지어 난 일을 하고 싶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일자리가 없어.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해. 요 실업자들이 엄청 폭증했을 때 그때 미국 같은 데는 테네시 강에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 강에다가 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후버댐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댐 중에 하나예요. 그 댐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엄청 고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해고 때문이잖아. 잘라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부족하네? 근로자들 그냥 잘라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런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버려. 우리나라 기준에서 해고가 꽤 어려운 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뭐였지? 배임 행위라고 해가지고 요 회사를 배신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 그때 나는 즉시 잘릴 수는 있어. 그러나 그렇게 즉시 잘리더라도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잘리더라도 뭘로 전달해야 되냐? 말로 써. 넌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불법 해고야.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서면 통보를 해줘야 돼. 서면이라고 하는 말이 문서상 통보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서면 통보를 해줘야 그때부터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잘랐다. 요 얘기는요. 30일 전에, 3일 전이 아니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줘야 돼.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 12월 21일이니까 1일이니까 그러니까 1월 21일 전까지 1월 21일에 해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뭐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해고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권의 개념에서 들어갔던 거. 그리고 뭐 1940년대 때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라 해서 어릴 때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국민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해. 이 사회권이 20세기에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제도가 등장하게 된 거냐면 사회보장법이라든가 베버리지 보장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호법 이런 것들처럼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해. 이렇게 사회권이 펼쳐 등장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가 강조되었다.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과거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한번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과거의 가난, 현재의 가난은 어차피 둘 다 얘기할 거니까 가난하고 빈곤하고 기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회가 잘못돼서일까?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요 두 개 중에 물론 둘 다긴 하겠지만 어디에 비중이 컸냐면 개인의 능력이 없어서 일단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 예를 들어서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가 열심히 안 할 거면 빨리 뭐 기술이라도 좀 익혀서 취업 준비라도 해봐라 아니면 어디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소리는 뭐야 노력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아니잖아 그치 노력을 하면 뭐가 높아져 아니 그치 뭐 취업이든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이든 아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치 무조건 실패하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없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고 있어 너희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같은 학년인 내가 여기서 그냥 맨날 퍼즐로 자고 있어 아니 뭐 딴 거 너 취미 생활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해봐 아니 귀찮아 맨날 잠만 자 그러면 나중에 취업 시장에서 내가 너희들과 동갑이라고 했었을 때 너희들과 나의 삶을 비교했었을 때 면접관은 누구를 뽑고 싶어 하겠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더 뽑겠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애가 저 취업하고 싶어요. 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사회가 뽑아주는 사회는 그럼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 그건 아니지. 그치? 여튼 그러면
빈곤의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도 잠깐 할게. 이거는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오프 더 레코드 같은 얘기예요. 빈곤의 책임은 과거 누구가 더 크다? 사회가 잘못된 거다? 아니면 개인이 잘못한 거다? 누구? 개인이.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때 안 했잖아. 너 열심히 뭐 운동하라 할 때 안 했잖아. 뭐 축구 선수, 농구 선수라고 하면. 그치?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이 더 컸어. 개인의 비중이 높았는데. 근데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근대 현대 이후에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치?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의 책임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놀고 먹고 자고 이런 애가 부모님이 잘 살아. 부모님이 막 건물 물려줬어. 차 물려줬어. 이런 얘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돼버리거든. 안 그럴까? 그치? 근데 내가 가난한 이유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집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를 뛰러 가야 돼. 집에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돼. 공부를 못 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도 빈곤을 탈출할 수 있어 없어? 대물림 되는 거죠. 빈곤이. 부가 대물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 여 사회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사회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곤에 대해서 사회의 책임도 있으니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그래도 끌어올려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개인적 차원으로만 좋은 게 아니야.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경제 단원을 했었지. 그 자원의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자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거란 말이야. 내가 그걸 얻었어. 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못 얻고 나만 얻었어. 더 쉬운 예시로 해줄게. 여러분들 그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그 뭐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해봐. 그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쓸 겁니다.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구체적인 이렇게 해도 구체적인데요? 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왜? 나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거든. 봐봐요. 로또 1등이 5천 명, 6천 명이 되잖아? 당첨 금액이 30만 원, 20만 원 돼버려요. 그럼 뭔 소용이야? 안 그래? 그치? 그 1등한 의미가 없지. 나만 됐을 때 뭐 40억, 50억씩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같이 많으면 좋아? 아니라니까? 모두 다 같이 있었을 땐 그건 희소 가치가 아니야. 희소성은 뭐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얻는 사람들은 일부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야, 소수만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치가 높은 거지. 그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의 그 짐바브웨 이런 달러 막 100조 달러 했는데 우리나라 막 130원이고 이런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에 따르면 돈이 많은 애들은 소수일까 다수일까? 엄청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상층, 중층, 하층이 있을 때 이렇게 이 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요게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좋은 거냐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회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하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 하층이 많다는 건 사회에 불만이 많다. 그럼 이 하층들이 결국 뭘 일으켜버릴 수 있어?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혁명 또는 반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요 사회 구조 자체는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불안하다고 얘기할까?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하냐? 상층 애들의 돈을 뜯어서 하층에다 분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 재분배 다시 나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요층 한번 보시죠. 상층, 중층, 하층. 상층의 일부가 중층으로 내려오고 하층의 일부가 중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어디? 중층.
그래서 이 형태를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얘기할 텐데 다이아몬드형 그래프에 따라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는 어떻다고 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은 사회에 불만이 그렇게 많은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중층의 수를 늘려주는 건 개인한테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도 유리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회복지제도 얘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총 세 가지로 나눠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요 세 가지. 여기에 의미들과 특징들, 그 다음에 예시들까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잠깐만. 잠시만요. 어? 자, 맨 처음에 사회보험부터 봅시다. 사회보험인데 보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지금 내가 위험한 거야? 내가 지금 아픈 거야? 아니지. 미래에 당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거지. 그러면 지금 당장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다칠 사고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들어놓는 거죠.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면 요 사회보험의 예시에는 뭐가 있냐? 내가 아팠을 때 국민들이 아팠을 때 언제든지 병원을 갈 수 있게 하도록 해주는 국민건강보험. 여기 있는 예시를 써놓을게요. 국민건강보험. 아, 참고로 여 국민보험 건강보험 여러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왜?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해서도 들어가 있어. 근데 전 돈 안 내는데 왜 할 수 있잖아. 부모님들이 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때 4대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비용이 깎여서 나올 건데 그 4대 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이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중에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갑작스런 장애를 얻었을 때, 그때 내가 노후 대비라든가 아니면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빼서 모아놓자 라고 얘기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뭐 사람들이 너무 적어지면서 인구가 좀 적어지면서 그래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좀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위기설이 있는데 여튼 사회보험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 그럼 내 돈으로 치료해야 돼? 아니야. 내가 원래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 안 다쳤을 거야. 여기에 예를 들어 오늘처럼 눈 많이 온 날 미끄러워서 학원에서 내가 강의하다 꽝 미끄러져서 머리를 깨졌다고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퍼하겠죠. 그렇지? 근데 이런 말 하니까 그 배은망덕한 우전빠는 선생님 언제 다치세요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무튼 참 착한 애들이야. 여튼간에 내가 그럼 이때 내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줄임말입니다.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갑자기 일을 하다 잘렸어. 그랬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돈을 못 버니까 실업급여를 얻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불러서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4대 보험 얘기는 너무 뻔해서 문제를 안 낼 때가 있어요. 예시를. 뭘 추가하냐면 2017년도, 2018년도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또 뭐 있어? 저출산 말고 고령화가 있지. 그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우리의 요양비 또는 치료비를 좀 모아놓자.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던 겁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부터 이걸 모아놓으면서 나중에 진짜 좀 돈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병원 치료를 받아야지, 언제든지 요양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시를 봤으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지금 너희들은 듣진 않았지. 근데 일을 할 때부터 요건 들어가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대상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 사람만 들어가게 하는 거야? 누구나가 돼요. 저희는 아직 일 안 하는데, 그 사람들 제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사전 예방적 성격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이걸 보편적 복지라고 해요. 근데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말을 내가 여기다가 안 써놨을 거야. 근데 이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요, 바꿔서 쓸 거거든. 요게 전 국민이 대상이다. 전 국민 대상, 그리고 강제 가입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건강보험 여러분들은 들어간지도 몰랐어. 맞지? 근데 들어가 있잖아. 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법으로서 넣게 하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전 국민 강제 가입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보험료를 나중에 수령하기 위해선 내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계속 내고 있어야 돼? 안 내고 있어야 돼? 내고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서 돈을 받기 위해선 나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개인이 내야 돼요. 여기서 개인은 수혜자, 나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내가 되겠지. 또 누가 내야 되냐? 나를 고용한 기업에서 또 내야 됩니다. 나를 고용한 기업에서 사대보험비 똑같이 지불을 합니다. 나눠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국가가 지원을 해주죠. 여기에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모은다는 게 우리가 펀드메이션, 기금이라고 하는 거거든. 돈을 다 같이 모아놓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나중에 나도 받을 수는 있고. 그래서 개인과 국가, 기업과 국가가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요 얘기를요, 우리가 특징 하나 더 쓸 거야. 요거를 내가 그 보험을 받기 위해선, 내가 이 보험의 수혜를 받기 위해선 수혜자 부담의 원칙은 있을까 없을까?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있죠. 나도 돈 내야 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이걸 달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국가도 도와주고 기업도 도와주는 거야.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상호. 우리가 상호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라고 하는 뜻이죠. 부조,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상호 부조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제도를 설명하네요. 건보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청구받는데 뭐 예를 들어 충치를 메꿨다 해도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나와요. 원래대로 하면 되게 비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나와? 건강보험에서 깎였으니까. 그러면 난 이거 돈으로 받은 걸까 안 받은 걸까? 지원을. 돈으로 받은 거죠. 그치? 그리고 국민연금 매달 얼마씩 계속 나오겠지. 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이것도 돈으로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보험은 어떤 지원이다? 금전적 지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금전적 지원, 요거 특징 보시면서 두 번째, 공공부조까지 들어갈게요. 자, 부조가 무슨 뜻이라고? 여기서 말했듯이 상호부조의 원칙처럼 부조는 도와줌, 요거였잖아. 근데 여기서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준다? 국가가, 국가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야. 선별적 복지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선별을 한다는 건 대표적인 정책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지. 그 수급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 수익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구분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의료급여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것보다 조금 벌어 차상위 계층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는 정책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간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는 진짜 예시일 뿐이야. 학교 선생님이 자 얘들아 수학여행 가야 되니까 가정통신문 다 받았지? 여기다가 계좌이체하면 돼. 여기다가 돈 보내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원을 해주잖아. 그치? 근데 자 여기 둘 여기 셋 여기는 누구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너희들은 수학여행비 지원 나오니까 안 내도 돼. 라고 선생님이 대놓고 말하면 이거 범죄예요. 맞지? 뭔 말인지 얘가? 야 너희는 똑같이 말한 거야. 너희는 가난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준대. 이걸 대놓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뭐 명예훼손까지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만약에 내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 막 가난하다고 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어떠냐? 이 선별적 복지의 단점이요. 어쩔 수 없이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낙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 막 몸에 도장 찍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숨길 수도 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 낙인이 우려된다. 왜? 내가 이 지원을 받는 것. 대표적인 예시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좀 뜻 알아두셔야 돼. 이건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 자, 65세 이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 아니었지. 아까 15세에서 64세가 경제활동 가능 인구였어. 65세부터를 우리가 뭐라 불러? 노인이라 불러. 노인 인구 같은 경우는 여기 중에 소득이 적은 자 여기에 매달 20에서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걸 기초연금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기초연금도 왜 이거 사회보험이 아니야? 노인들 중에 누구를 또 선별한 거야? 소득이 적은 자를 선별한 거잖아. 그렇죠? 이건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의료급여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자 너희들 가난하니까 이거 혜택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세금 내.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겠어? 아니면 돈 내야 되겠어?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해줘야죠. 국가의 전액 지원이 있겠고요. 그럼 지금 이거는 미래에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위험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전 예방적 성격과 대응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점이 있겠지. 요게 너무 많은 지원을 쪽쪽쪽쪽 해줘봐.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단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게 국가 재정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국가 재정에 우려가 있다.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줘야 돼? 돈으로 줘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금전적 지원이겠죠.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짧아. 얘들아. 여기 세 번째. 사회 서비스가 됩니다.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 경제단원에서 한번 했었어.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인간의 활동이었어요. 물질적인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있는 게 예시, 상담, 돌봄, 아니면 뭐 재활, 육아 이런 것들이 등등 들어가겠죠. 그치? 그러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면 돼, 안 돼? 아이, 당연히 되죠. 받아도 되지. 재활, 부자라고 하면 재활 서비스 받으면 안 돼? 그것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 사회복지제도에 여기 들어가잖아. 아까 사회복지제도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었지.
모두가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했어요. 근데 얘는 봐봐. 사회 서비스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닌데 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바로 상담 돌봄 재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 국민이라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상담 재활 돌봄이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소득이 있어. 그러면 이거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 지불해야죠. 근데 소득이 없어. 소득이 부족해. 그러면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무슨 지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비금전적 지원이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이건 국가만 하는 게 아니야. 얘에서 좀 독특한 거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비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민간 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상담 돌봄 이런 것들도 시민단체 아니면 봉사활동 단체 이런 것들에서 참여가 가능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뭐랑 달리? 얘네들이랑 달리. 사회보험 공유구조와 달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서비스까지 해서 사회복지제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문제까지 하면 오늘 마무리가 되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